네, 안녕하세요. 백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이제 지금 녹화를 할 때가 좀 날씨가 굉장히 춥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추운 배경에 또 백치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매력이 있네요. 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백치 이야기를 할 텐데, 백치 열린 책들 이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급한 버전으로 해서 조금 읽으면서 또 해석해 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날씨가 풀린 11월 말의 어느 날 아침 9시경 베제부르크와 바르샤바 간 왕복 열차가 힘차게 연기를 내뿜으며 베제부르크를 향해 가고 있었다. 한 문단 건너뛰고요. 동이 틀 무렵부터 이 열차의 3등 칸의 창가에는 두 승객이 서로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외모가 상당히 빼어난 이 두 사람은 모두 젊어 보였으며 멋을 부리지 않은 가벼운 옷차림이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은 지금 서로 약간 끌리고 있어요. 뭐 누군지 아시겠지만 무이시킨 공작과 로고진이에요. 그러니까 소설 초반부터 그냥 도스토옙스키가 이 둘을 만나게 해요. 이 중 한 사람은 27살 가량으로 작은 키에 검은색에 가까운 곱슬머리였다. 잿빛이 나는 그의 눈은 작았지만 이글거리고 있었고 코는 펑퍼짐하니 낮았고 광대뼈가 나온 얼굴에 얇은 불손하고 경멸기가 도는 듯했으며 심지어는 표독스러운 미소마저 흘리고 있었다. 아니 잘생겼다는데 왜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높고 잘생긴 그의 이마가 흉하게 발달된 얼굴의 아랫부분을 미화시켜주고 있었다. 이러한 얼굴에 죽은 사람 같은 창백함이 유난히 두드러져 보였다. 젊은이다운 다부진 체격에도 불구하고 창백한 안색은 그를 매우 지쳐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으며 동시에 그 창백함 속에는 불손하고 거친 미소나 날카롭고 자만에 찬 시선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 고통스럽고도 열정적인 것이 있었다. 그는 넓적하고 두툼한 검은 양털 외투를 따뜻하게 입고 있었으므로 밤새도록 그다지 추위에 떨지 않은 데 반해 그의 맞은편 승객은 미처 예기치 못했던 으스스하고 습한 11월 러시아의 밤에 등줄기에 소름이 돋은 채 참아내야 했다. 이제 지금까지 묘사한 사람이 로고진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묘사할 사람이 이제 무의식인 같은데 춥게 입은 사람. 그는 큼직한 두건이 달린 널따랗고 두툼한 소매 없는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러한 망토는 스위스나 북부 이탈리아 같은 아주 먼 나라에서나 여행을 할 때 흔히 입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역시 중키의 남자고 조금 더 저기 로고진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로고진도 상당히 사내답게 생긴 얼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이제 무의식인 그 외양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치 많은 노란 머리에 볼이 움푹 파인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거의 흰색이 나는 뾰족한 턱수염을 살짝 기르고 있었다. 푸르고 큼직한 그의 두 눈은 무엇을 유심히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띠고 있었으며 거기에는 무언가 고요하지만 신중한 것이 담겨 있었다. 또 그의 시선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첫눈에 중요한 이제 단서가 나오네요. 그냥 바로 까네요. 도스토옙스키가 간질의 기미가 있다는 것을 추측해낼 수 있을 만큼 이상한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참 이것도 뭐라고 말할까요? 간질의 기미가 있는 표정. 글쎄 참 환자에게는 잔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주는 말 중에 하나죠. 근데 도스토옙스키 본인 자신이 간질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이 젊은이의 얼굴은 유쾌하고 섬세하고 담담해 보였대요. 어쨌든 간에 추운가요? 이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대단한데요. 풀린다는 날씨가 이 정도니 진짜 추우면 어떻겠어요? 외국에서 오나 봐요. 네, 스위스에서요. 아이고, 행색이 그러니 이렇군요. 껄껄 이제 웃으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그릇이 꽤 대화를 나눌 만큼 괜찮다라는 걸 알아봐서 이렇게 묵직한 대화가 나오는데 그 옆에 돈도 모르고 세상 물정에 빠삭한 관리 한 명이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관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치사하리만큼 공손해졌고 겁에 질려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었다. 그러면 한 달 전쯤에 250만 루블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세습 명예 시민, 그러니까 돈 많은 갑부를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250만 루블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세습 명예 시민 세면 파브로노비치 로고진 씨의 자제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250만 루블이 지금 돈으로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몇백억은 더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하여튼 수천억까지 봐야 되나? 하여튼 굉장한 돈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250만 루블이라고 하니까. 250만 루블 유산을 남겨놨다는 건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로고진이 아주 건방지게 얘기하는 거죠. 글쎄 이렇다니까. 무의식기는 보면서. 그 재산이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렇게 꼬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나는 프로스코브에서 한 달이 넘어서야 이 소식을 듣고 집에 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아버지 죽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심각하네.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나에게 누구보다 못되게 군 건 뭐 가족들이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로고진이 무의식인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저도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아, 읽으면서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내가 아파 누워 있는 줄 알고 있어. 로고즈는 무의식kin에게 계속 말을 해 나갔다. 그러니까 무의식kin은 앞에 앉은 조금 이제 간질 증상을 보이는 선량한 사내가 이제 무의식kin 공자. 그런데 이제 다른 나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제 백치로 모는 그런 사람이죠. 난 아직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조용히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요. 근데 아버지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미워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잘못이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고요? 관리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비굴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끼어드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긴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레베제프예요. 관리 이름이 이제 좀 법 좀 아는 그런 그러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빠끔이 세상사 돌아가는 거 잘 아는 빠끔이 근데 아주 그냥 꼬리를 치는 그런 뭐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그냥 빠끔이다 뭐 요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여자 잘 알아요. 뭐라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라는 이름이 어디 한둘인가? 에이그 그는 공자에게 끊겼던 말을 계속하려고 했다. 그 여자 내가 아는 여자예요. 이 레베제프는 모르는 게 없어요. 나리께서는 나에게 핀잔을 주시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어떡하겠어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는 나리는 부친의 지팡이에서 쫓겨나왔단 거지요. 그리고 또쯔끼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제 이 또쯔끼가 그 여자를 조금 이렇게 하고 또 옛반찐 장군하고 뭐가 있습니다. 아니 이 친구 뭐게? 이거야 뭐 젠장 모르는 게 없구만. 모든 걸 다 알죠. 이 레베제프는 없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레베제프가 이제 아주 세상사 빠끔빠끔하다는 거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고 했나? 그녀가 리아조프타가 그뭐 리아조프타는 그뭐 그는 신경 쓰지 마시고 또쯔기의 이제 정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로고진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제 무의식기는 계속 들어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로고진이 이야기하는 할때 앞에 있는 조금 무의식긴 공작의 선한 눈동자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짜디짠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짠돌이다 뭐다 이러는데
한 번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보고 밤에 잠을 못 잤고, 그리고 아주 로고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다가 필리포브나 나스타샤에게 계속해서 그 구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약간 누구를 떠올리면 좋을까? 여배우를. 그러니까 약간 뭐 안젤리나 졸리 젊은 시절의 그런 모습 아니면 뭐 니콜 키드만 조금 더 표독스러운 느낌이면은 조금 그러면서도 독한 여자인데 굉장히 미인인 그런 여자를 떠오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는 뭐 누가 있는지는 뭐 많겠죠. 뭐 이런 뭐 생각해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김혜수 배우라든지 뭐 그런 아주 굉장히 좀 독하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그런 여배우들 그런 하라세 치코가 이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어떤 여배우가 맡으면은 대단히 본인의 기량을 만개해서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글이 제가 조금 읽기가 악령보다는 수월하네요. 악령은 정말 온팡지게 도스토옙스키가 꼬아놓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은데 또 그 내용 자체가 다 강렬해요. 그러니까 뭐 서브 플롯, 뭐 메인 플롯 그리고 막 그 할 거 없이 다 강렬한데 이거는 사실은 읽기가 좀 수월한 게 그렇다고 이 글이 악령보다 뭐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건 너무 복잡한데 걸작이고 요거는 생각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이 내 도끼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끼는 똑같아요. 죄아벌이나 까라마조프나 뭐 똑같아요. 도끼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뭐 이렇게 뭐 읽으니까 또 잘 읽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다. 아, 그래서 일단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이렇게 만나지 말라라고 제 아버지가 막 이러고 이랬다. 그러니까 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로고지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굉장히 많이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맛이 갔어. 근데 이제 로고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7쪽에 공작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펑 마음에 들어요. 아마 이런 순간에 당신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네. 하지만 이런 자는 똑같이 만났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구려. 공작, 내게 오시오. 그 볼성사나운 각반을 벗겨주고 최고품 수달피 외피를 입혀주겠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나와 함께 가는 거요. 어떻소? 미식기 공작, 어서 승낙하셔. 레베제프는 지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임마 넌 좀 꺼져 임마 이러는데도 옆에서 이제 살랑살랑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산 상속이다 이러면 뭐가 또 이제 법률 그거 사인을 좀 해주고 법률 대리인 뭐 임차인 뭐 임차인이라는 게보다 뭐 상속인 뭐 공증 쓰고 이런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은 거야 벌써. 그러니까 떨어질 구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로고진도 지금 함부로 이렇게 이 말투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이 참 매력도 있으면서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나쁜 남자야.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상황 봐가지고 이 레베제프를 써먹을 만하니까 이제 갖다 불러가지고 이제 함부로 하고 이러는 함부로 한다기보다 어차피 이 사람도 공증 쓰고 이런 사람 필요하니까 상속하고 이러려면 그러니까 딱 부하로 삼는 거고 이제 무의식기는 정말 마음에 드는 거야. 누가 봐도 마음에 들잖아요. 이게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기꺼이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신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나면 오늘이라도 가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정이 쌓이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넘어갔다. 그리고 29쪽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의식긴 공작의 그러니까 고모뻘이 옛반진 장군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좀 먼 친척인데 어쨌든 간에 고모부뻘 되는 거예요. 이 옛반진 장군이 무의식기네. 다음에 읽어볼게요. 옛반진 장군은 리제이나야 거리에서 스파스프레오리아 성당 쪽으로 약간 벗어난 곳에 있는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 있었다.
6분의 5를 세주고 있는 이 집 이외에 옛반진 장군은 역시도 대단한 수입을 올려주고 있는 거대한 집을 사도바야 거리에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두 집 말고도 빼째부르크 근교에 아주 수익성이 높은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빼째부르크 군에는 무슨 공장까지 있었고 매점이 있었고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갑부다. 뭔 장군이 이렇게 돈이 많아. 자, 하여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 이제 성격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또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죠. 자, 조금 넘어 이렇게 29쪽. 예를 들어 그는 자기가 나설 곳이 아니라면 절대로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그 나름의 겸손함을 높이 평가했대요. 그런데 자기 분수를 잘한다는 옛반진의 마음속에 이따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알기나 한다면. 실제로 그는 일상적 업무에서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고 어떤 면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보여냈대요. 하지만 그는 독창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서보다는 타인의 생각을 실행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6살의 이 나이는 어디로 보더라도 최고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뭐 아직은 뭐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50대 후반이 아직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50대라는 나이가 참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커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이렇게 보면은 뭐 좀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나이 같아요. 남자들의 나이에 있어서. 그래서 뭐 조금 아재 같지만은 제가 그 삼국지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그 삼국지에서도 제갈공명, 그러니까 신삼국 말고 옛날 삼국지 이렇게 보면은 제갈공명이 20대 때 그 배우가 굉장히 능글능글맞게 해요. 신삼국지 말고 옛날 삼국지 있어요. 84부작인가. 근데 그 제갈량이 쉰 정도 돼서는 굉장히 근엄한 배역으로 이제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해지고 본인의 노하우나 이런 힘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50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도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영지도 있겠다. 뭐 이러니까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뭐 남자 50대의 이야기. 장군은 만개하는 꽃과 같은 가족도 거느리고 있었대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장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다 장미같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31쪽에 그는 오히려 아내를 존경하고 어떤 때는 두려워하다 못해 사랑마저 했을 정도래요. 장군 부인은 빛나는 가문 출신은 아니었으나 유서 깊은 미슈킨 공작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고모, 먼 친척 고모예요. 자, 최근 몇 년 사이에 장군의 셋 딸, 알렉산드라, 아젤라이다, 아글라야는 몸도 마음도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 사실 이 세 처녀는 단순히 옛반찐가의 딸에 불과해 보였지만 어머니 쪽으로는 공작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적지 않은 지참금에 앞으로 매우 높은 지위를 바라보는 아버지 스라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들 세 처녀 모두가 보기 드문 미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벌써 25살이 지난 맏딸 알렉산드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둘째는 23살이었고 막내 아글라야는 막 20살이 되었다. 특히 막내는 뛰어난 미인이라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쁜 거예요. 셋째 딸이 사교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이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첫째 딸하고 그 또ጭ기라는 놈, 나스타샤를 그 정부로 삼은 그 또ጭ기라는 놈이 이 첫째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 자기 첩인 나스타샤를 이 옛반진의 비서인 가냐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 아가씨들이 어떻게 이제 묘사가 되냐면은 굉장히 잘 먹고 다소 남성적이다.
이런 묘사로 이제 조금 그렇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아글라야 예빤지나 셋째 딸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랑 쌍벽을 이루는 정도의 미인이고 만약에 나스타샤 필리포프나가 인생이 그렇게 꼬이지 않았으면 아글라야처럼 거의 100% 됐다. 그럴 정도의 어, 여자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뭐만 하고. 그래서 이제 공작이 이렇게 와요. 음, 이제 시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5쪽에 난 미식긴 공작이고요. 옛반찐 부인 역시 미식긴가의 마지막 공작 부인이에요. 나하고 그분을 제외하면 이제 미식긴 공작 가문 출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친지를 찾으러 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미식긴 공작이 거대한 유산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모 아니면 미식긴 공작이잖아. 그러면은 미식긴 공작한테 가겠죠. 그리고 고모도 어쨌든 간에 자기 조카뻘이니까 자기 친정의 돈이 얘한테 가서 자기는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 얘한테 이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해줘요. 고모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럼 손님이 친척까지 되신다는 말이에요? 뭐 친척이랄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갖다 붙이면 물론 먼 친척이죠. 외국에 있을 때 공작 부인께 편지를 썼지만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귀국했으니 연락이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요. 뭐 공작 부인도 물론 자기 가문의 유일한 대표자를 보고 싶어 할 테니까요. 공작의 말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말이 평범해 보이면 보일수록 실제로는 더욱더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말을 하인들끼리 주고받았다면 꽤나 자연스러웠겠지만 손님이 하인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식의 이야기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단면이 나오는데 다스리는 사람은 우습게 보이는 순간에 더 우스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더 그럴 거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 지금도 약간 통용은 되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잔인한 삶의 현실이죠. 삶의 진실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형식적인 세계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영화 대사처럼 친절이 계속되고 이게 어떤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준다 보면은 이게 진짜 권리인 줄 알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는 삶의 현실로서 엄격하게 행동을 하고 엄격하게 보여져야 될 때는 그렇게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지금 도스토옙스키의 글이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삶의 진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내요. 그러니까 공작은 분명히 위에 사람이고 시종의 눈치를 볼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집, 그러니까 당연하게 들어오면 나는 이 집 손님이고 당신은 이렇게만 건방 떨지 말고 빨리 공작 부인을 불러오시던가 나도 여기 일원이다. 미식긴 공작 가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구구절절히 자기의 그 얘기와 선의를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주저리 떠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브릴라가 등장을 해요. 가냐, 거기 좀 있나? 서재에서 나는 소리였다. 가브릴라는 공작에게 목례한 후 서재로 급히 달려왔다. 그런데 이 가브릴라라는 놈 역시도 뻔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묘한 놈이에요. 그리고 가관인 행동이 굉장히 나올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43쪽에 이제 뭐 시종 얘기는 뭐 언배던배 이렇게 잡담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철학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43쪽에 미식긴 공작 되십니까? 그는 매우 상냥하고 깍듯한 말투로 물었다. 매우 잘생긴 청년이었대요. 나이는 역시 28살쯤 되어 보였다. 중키였지만 늘씬했고 머리는 금발이었다.
현명하고 매우 아름다워 보이는 얼굴에는 나폴레옹식 수염을 짧게 기르고 있었다. 아주 상냥한 표정을 지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소만은 지나치게 미묘한 데가 있었다. 그가 웃고 있을 때는 치아는 진주처럼 가지런히 드러났다. 그의 시선은 명랑하고 소박해 보이는 외모에 걸맞지 않게 무언가 지나치게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 도스토옙스키 항상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한 지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외양 묘사를 꽤 하거든요. 이 양반들이. 근데 이 외양 묘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더 꿰뚫어 보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핵심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확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져요. 이상하게도. 지금 이 말에도 이런 것 같아. 누군가가 이렇게 본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그게 혹시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누가 본 것 같아, 이런 묘사. 깔끔하기도 하고, 뭐 제가 뭐 깔끔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가식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내가 이랬나? 내가 조금 그럴 수가 있나? 나는 로고진 같나? 나는 뭐 무의식인 같나? 근데 이게 어, 특히나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에 좀 그런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옛반진.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남자기도 하기도 한데 이거는 여성 캐릭터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남성 캐릭터만큼 여성 캐릭터를 깊이 알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러면은 뭐 이 사람들도 뭐 어떤 면에서는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도 남성적인 시선에 있어서의 여성에 의한 접근이니까 좀 제한된 영역은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차원을 그 겉으로 드러난 외양으로 잡아내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도사들이다 진짜. 도사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뭐 하여튼 뭐 날라다닌다. 뭐. 요것뿐만 넘어가세요. 48쪽. 이제 공작하고 이제 뭐 공작 부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인 공작은 누가 봐도 호구야. 누가 봐도 백치 느낌이 필이 나. 그래서 얘가 우리 재산을 뜯으러 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니까 사실 옛반찐 장군 부부도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장군은 다시 말을 꼬치꼬치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장군은 죽은 파블리시에프에 관해 들은 적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를 알기까지 했다. 공작은 파블리셰프가 왜 자신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아마 그의 선친과의 예정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공작이 아주 어렸을 때 양친이 사망했는데 그 후 그는 줄곧 시골을 전전하며 자랐었다. 건강상 그에게는 시골의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파블리 셰프는 공작을 친척벌이 되는 어느 늙은 여지주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 파블리 셰프의 재산이 아마 공작한테 갈 거예요. 공작을 위해 맨 처음에는 여자 가정교사가, 그 다음에는 남자 가정교사가 채용되었다. 공작은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하지만 많은 점에서 분별력이 없던 테. 하여튼 뭐 누구의 재산인지는 모르겠는데 막대한 유산이 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또 찾아보겠는데 다음 시간에나 하여튼 공작은 어떤 막대한 미식긴 공작과 가문 미식긴 공작의 가문과 파블리셰프의 공작의 후견인 그러니까 자신의 후견인인 이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된다라는 거는 이 소설 후반부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병의 잦은 발작으로 인해 거의 백치가 되었었다. 공작 스스로가 백치라고 말했다. 언젠가 파블리 셰프가 베를린에서 스위스 의과대학 교수 슈나이더를 만났을 때 말해주었다.
그런 연유에서 파블리셰프는 5년 전에 공작을 스위스로 보냈고 자신은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고 2년 전에 사망했다. 슈나이더는 그 후에도 2년 남짓 공작을 맡아서 이렇게 했고 또 파블리셰프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받으러 오려고 모스크바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이 누굴 뭘 뜯어내려고 온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건 이 소설 진행되면서 이렇게 선한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은 굉장히 깊어요. 근데 아무런 악이나 아무런 방지책 없이 살았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에 대한 글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를 뜯어먹으려고 온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반가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가냐에게 가브릴라 그 이볼긴 장군의 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공작한테 거기 좀 머물라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냐는 또 싫은 거야. 그리고 공작이 또 이제 뭐 이렇게 또 나스타샤의 사진을 보는 장면이 뒤에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묘사를 할 거고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4번. 62쪽 4장. 옛반진 장군의 세 딸은 활짝 피어나는 건강한 숙녀들이었다. 늘씬하게 키가 큰 이 아가씨들은 놀랄만하게 발달한 어깨, 이제 그 탄력적인 가슴, 거의 남자와 같이 강한 팔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뛰어난 체력과 건강으로 인해 때로는 식욕이 넘쳐났고 그것을 굉장히 엄마는 걱정스럽게 봤다. 뭐 이렇게 적고 있네요. 장군 부인은 자기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딸들과 다투기보다는 그들에게 양보하는 편이 상책이라고 봤다. 그리고 장군 부인이나 장군도 식욕을 상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엄청 잘 먹고 엄청 건강하고 엄청 이렇게 몸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정말 막 터져 나갈 것 같은 그 장미꽃 같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장군과 장군 부인도 잘 드시고. 그리고 65쪽에 또찍기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금융회사를 만들면서 옛반진 장군하고 또찍기가 이게 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지고 또찍기는 우정 어린 지도 편달을 바란다면서 그의 딸에게 청혼해도 되는지를 물어왔다. 순탄하게 흘러가던 옛반진 장군 가족의 일상에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딸 중에서 최고 미인은 아글라야였다. 그러나 또찍기는 감히 아글라야를 넘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중에 첫째, 아글라야가 아니라 또찍기가 첫째 딸을 원하고 있고 굉장히 이 장녀인 알렉산드라도 강한 성격이었지만 분별력이 강했고 또찍기와도 또 괜찮은 용모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혼담은 여전히 뜬구름 잡듯 시작되었다. 친구로서 또쭈끼와 장군 사이에는 어느 시기까지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단언은 하지 말자라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쭉 넘어와서 누가 남게 되냐면은 이제 나스타샤 필리포프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바리슈코프가 죽으면서 6살과 7살 된 두 딸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뭐 언니도 죽고 한 명만 남은 거야. 이 여자아이 나스타샤만. 그 여자아이는 미인을 가려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또쭈끼의 안목에 비추었을 때 빼어난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쁜 나스타샤 필리포프나 굉장히 미인이겠죠. 이렇게 해서 4년이라는 것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나서 이
나스타샤를 사실은 이제 조금 자기 첩으로 삼아버려요. 또찍기가. 그냥 나쁜 놈이지. 그리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또찍기를 찾아왔고 또찍기가 이제 어, 굉장히 이제 그 자기 첩으로 삼아버린 거죠. 근데 이 또찍기가 어떻게 이 나스타샤를 자기 이제 조금 정부로 삼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어, 어떤 게 묘사는 71쪽에 게다가 오랜 연륜과 사물에 대한 깊은 시각은 또치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겠다. 이제 첩으로 삼았고 보게 되는 거잖아. 자기 애인으로 삼았으니까. 그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그 여자는 엄포를 놓으면 그걸 직접 실행에 옮기는 여장부였으며 특히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무엇도 존중하지 않는 성미였기 때문에 돈으로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가 그렇게 된 이면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음에 틀림없었다. 이게 당연하겠죠. 부모는 일찍 죽었고 돈은 다 뺏겼고 자기를 후원해 주겠다라는 이 인간은 후원은 해줬는데 분명히 자기 자신의 나스타샤 자신의 육체를 그 후원해준 값으로 원했고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안 생기겠냐고. 그녀의 이글거리는 눈 속에선 아주 엉뚱한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스타샤는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았다. 그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저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악령은 자뻑 상태인 인간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 백치는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감정은 물불을 가리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건 저도 좀 밑줄을 그어요. 회의주의자, 세속적 냉소주의자인 또츠키가 이러한 사실을 추출해내어 믿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대단한 지혜와 통찰이 필요했다. 나스타샤는 짐승같이 혐오스러운 이 사내를 실컷 욕할 수만 있다면은 그를 자신이 파멸될 준비도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찍기를 이 정도로 미워하는 거죠. 근데 또찍기의 마음이 변한 거는 나스타샤의 용모가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녀가 못생겨졌다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서 굉장히 신비롭고 암흑스러운 어떤 점이 표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눈빛의 정체를 저는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혐오감, 분노, 자기 혐오, 자기의 팔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이 이게 뿜어져 나오니까 그 눈빛에 의해서 이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섭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무섭게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제대로 치장시켜서 상류사회에서 팔아버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스타샤는 이미 머리가 좋은 이 나스타샤는 이미 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스타샤가 이 또치키라는 놈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만 취한 다음에 나를 완전히 버려버릴 생각이구나. 그리고 자기 팔자나 자, 상처받은 자기 자존심이나 그 존재감에 대해서도 이 여자도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는 초연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에 관해서는 초연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또 당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 여자가 어느 정도는 돈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느낌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두고 물건으로 감매기는 듯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를 알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가냐 집안에 사는 하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알게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20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20대 초중반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나랑 같은 또래인데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굉장히 어른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뭐 저는 지금 마흔이기 때문에 40대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나보다 뭐 나이가 많으면 많은가 보다 뭐 나이가 많이 느껴지면 느껴지나 보다 이런 상황인데 저도 분명히 20대 때에는 쟤는 나랑 동급 그러니까 동갑 동년배인데 왜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많이 느껴지지? 근데 저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성일 때 조금 더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20대인데 쟤도 20대 여자애인데 쟤는 되게 많이 이렇게 아는 것 같아. 사회나 이런 또 인생에 대해서. 아니면 그게 뭐 동년배 남자일 수도 있고 내 동생인데도 쟤는 뭔가 나보다 더 많이 뭐를 더 아는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 들 때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지점이 있죠. 지금은 뭐 그냥 뭐 그냥 제가 나보다 더 안 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지금 뭐 40대가 뭐 젊은 나이 때문에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제가 더 뭐 아나 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약간 젊었을 때나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뭔가 제가 쟤는 뭔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브리엘레나 뭐 페레디시코나 가냐만 신경 쓰면 돼요. 가냐 친구들이니까. 얘네가 나스타샤를 보면은 뭔가 나스타샤는 다른 거야. 예쁘기도 한데 예쁜 거 너머에 어떤 어른스러움이 있는 거야. 자기들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냐를 알게 되었고 또찍기가 옛반찐 장군에게 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스타샤를 이제 가냐랑 엮어주려고 요게 이제 꾀를 부리는 거다. 가브릴라 76조 가브릴라 이볼긴이라고 할게요. 부칭을 좀 생략할게. 가브릴라 이볼긴 가냐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열정을 바쳐 그녀를 사랑해왔고 물론 그녀에게서 호감을 산다는 것이 목숨의 절반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7만 5천 루블이라는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사실은 7만 내가 가냐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삶이 힘드니까 네가 만약에 이 나스타샤랑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자기 첩인데 이제 자기 이제 후견인처럼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7만 5천 루블을 줄게. 그러니까 조금 몇 억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얘랑 결혼을 해라. 지참금으로 줄게. 근데 이 가냐라는 놈도 눈치가 빠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야. 이 또ጭ기 이 짱구를. 그러니까 또ጭ기의 짱구를 아니까 내가 진짜 남의 이렇게 어, 정부였던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나 또 이 자식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냐라는 놈. 그러니까 또ጭ기나 가냐나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옛반찐도 근데 또 이 저기 누구야 나스타샤를 또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나스타샤가 대단한 미인인 거는 뭐 그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78쪽에 그녀는 새로운 목적을 인식하고 비록 사랑이 아닌 가정을 통해서나마 자신을 희생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가냐에 대해서 그녀는 아무것도 어,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런 자기 자신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일그러진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80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이미 그의 가족이 이 결혼과 그녀 개인에 대해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집안 사이에서 너 진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 마누라로 삼을 생각이냐 네 아내로 삼을 생각이냐 이런 거를 이미 나스타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스타샤는 이미 그에 대해 속속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가브릴라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돈 때문이고 속이 검고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새끼라는 거야.
가브릴라는 정말로 처음에는 나스타샤를 정말로 사랑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스타샤를 법적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 와서는 그녀를 증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심 그녀에게 와이프가 되면 혼내주겠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가냐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아, 진짜 쓰레기네 이러는데 여기 쓰레기가 굉장히 얘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쓰레기 줄줄이 등장해요. 정말 얘는 그래도 막판에 반성은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는 것 자체에서 가냐가 이렇게 좀 비열하게 바뀐다 뿐이고 사실 나스타샤도 진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 둘은 그냥 서로 그러니까 서장이에요. 서장이 한 요 정도다. 요 정도 파워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는 정말 가관인 애들도 많이 나와요. 이 유산 때문에 자기 부모를 팔아버리는 자기 부모의 명예를 팔아버리는 이폴리트와 그 일당들이 나오는데 진짜 그거에 비하면 가냐는 뒷부분에 가서 많이 순화돼요. 많이 순화되고 지금 이거는 서로 싫은데 옛반찐과 또찍기가 이거를 풍수를 맞춰가지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어쨌든 간에 서장은 여기까지 한번 좀 읽어보고요. 제가 1부까지 막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어,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